더불어민주당의 쇄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며 국민 앞에 거듭 고개를 숙였고 비대위는 다음 주부터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전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보선으로 잠시 쉬어가던 국회가 4월 국회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LH 재발 방지 입법으로 주목받는 이해충돌 방지법,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야당,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 맞수. 오늘은 4.7 재보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20, 30대 청년층의 표심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들어간 여야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당 수습에 본격 나섰습니다.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갖고 강력한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승리가 아닌 국민이 현 정권과 여당에 든 회초리라고 민심을 분석하고 민생과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당 수습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강력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다음 주부터 민심 경청 투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당의 소통 채널을 모두 가동해 못다 전하신 민심을 듣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당의 혁신 주체가 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1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3일과 15일 두 차례 합동 연설회를 생중계해 국민이 원하는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결과는 자신들의 승리가 아닌 현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이 든 회초리라며 다시 한번 자세를 낮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습니다. 민심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등 잘못된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기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책임감을 저희 야당도 같이 공유해서 협치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들과 함께 가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으로 잠시 미뤄졌던 민생과 현안 챙기기에도 나섭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 국정조사, 특검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4월 임시국회에서 LH 후속 대책을 담은 입법과 고위공직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 대통령 선거로 쏠리게 됐는데요. 압승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준비하면서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건 반면 참패한 민주당은 9월 대선 경선까지 당 수습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재보선의 승패로 대선 전국 돌입을 위한 여야의 과제가 뚜렷해졌습니다. 압승한 국민의힘은 야권 대통합을 목표로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입니다. 아직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새 지도부 출범 전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국민의당의 원하는 합당 절차와 시기를 물었는데 합당에 관한 국민의당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생각이 같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제 민심의 변화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합당을 저울질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은 살펴보는 시간부터 우선 가질까 합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이 정치에 입문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올지 아니면 제3지대 독자 세력을 구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또는 통합은 시기의 문제라며 제3지대 구축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면 도울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총장의 정치 시작은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제3지대 세력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패배로 대선 주자들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당내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재보선을 진두지휘했지만 참패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선거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사 이익을 얻으며 여당 내에서 독주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지사의 대항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9월에 대선 주자를 선출할 예정인데 민주당의 대선 전국 초점은 얼마나 빨리 민심을 회복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는 9월까지도 재보선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 여당이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대선 경선 연기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 회복을, 야당은 정계 개편을 통한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양쪽 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4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여야가 4월 국회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재보선 이후 지도부 체제를 정비한 뒤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대책 후속 입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4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이미 내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혀온 터라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도 다음 주 월요일 소위를 가동해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를 이어갑니다.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정법을 위한 공청회와 소위원회를 5차례 거쳤지만 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킬지,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현재 LH2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 안도 추가로 심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대부분 쟁점이 나온 상태라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쟁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제정법인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 처리 속도에 여야 간 시각차가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미 단독 처리를 공언했던 만큼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청와대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의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정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청와대가 새로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개각에 나섭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안에 핵심 국정과제 마무리에 속도를 내려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개각은 이르면 다음 주쯤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 이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사의를 표명하면 곧바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 총리를 포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산자부와 해수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인데 개각폭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의 여당 참패 원인을 당정청이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민주당이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전반과 당의 운영 방식, 업무 관행, 태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 여성 총리 기용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은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인보다는 검증받은 관료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재보선 기간 여야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여야에서 상대방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후유증에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선 고소 고발이 유독 난무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내곡지구 개발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울시 전 주택국장도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땅 측량에 오 후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외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도쿄아파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김은혜 의원 등을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시장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고발과 수사 의뢰 등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박 후보의 부인을 투기꾼으로 묘사한 안민석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재로선 아직 취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관련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 등을 놓고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2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개원 기념사에서 3.1 만세운동으로 표출된 결의의 마음을 임시의정원이 임시헌정에 담아낸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식은 코로나로 개최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개원 기념식을 5년 주기로 개최해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 상황인 만큼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일상을 지켜달라고 국민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3일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이상을 보이는 등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확산을 막지 못하면 하루 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안함 재조사 결정 과정에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내부에서 당초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 신청도 없이 조사 개시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 판단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 진상규명위는 관련 증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도서관 최초로 국회 도서관에서 인공지능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딥러닝이 그림 패턴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주행 박사가 코드로 만든 그림의 디지털 파일을 프린트한 라인 그리드 시리즈 작품 6점이 전시됩니다. 국회 도서관은 일반 미술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미술품의 전시도 추진해 21세기형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제 재보궐선거가 끝났고 이제 국민의힘 완승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전국이 이제 대선 모드 체제로 이제 돌입을 했는데 야권의 현재로서 가장 큰 후보라고 하면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텐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잇따라서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 현실론을 들면서 이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이 대선에 나서려면 이 사무실도 유지해야 되고 비서도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1,000만 원 가량 필요한데 이런 정치 자금을 해결하려면은 입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5선의 충남 출신 정진석 의원도 있습니다. 이 정진석 의원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최근 부쩍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범야권이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데 윤 전 총장이 여기에 합류해서 이 쇄신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할지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점은 오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발언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이 7월에는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는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또 발언을 자세히 보면은 끝까지 제3지대에 남는 건 불가능하다. 통합 내지 입당은 시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끝까지 제3지대에 남는다라든지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남아서 활동할 거라는 그 가능성을 이미 전제에 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남는다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주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현재 이제 몸값이 이제 많이 올라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않고 제3지대에서 남을 것이다라는 또 관측이 더 우세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자연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젯밤에 이 방송에 나와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 이 대통령감인지를 본 다음에 도와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안에서냐 밖에서냐 어디에서 도와줄지가 또 문제일 텐데 네. 윤 전 총장이 개별적으로 입당을 해서는 이 정치활동 영역 확보가 힘들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시작할 이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제3지대에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라디오에서는 윤 전 총장 주변으로 파리가 모여들 텐데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걸 받는 거를 능숙하게 잘 하느냐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또 간접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네, 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라 바뀌어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당권 경쟁 등으로 이 당이 어지러워질 것을 예상하고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의견은 두 명인데요.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이종훈 명지대 교수입니다. 먼저 이상돈 전 의원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이 재보선 승리는 이 LH 사태 같은 사실상 반사이익으로 얻어질 것이고 이 국민의힘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확고한 리더도 없고 확고한 대선 후보도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당분간 빠져 있다가 이 마지막에 국민의힘이 다시 어려워질 때 그때 다시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종훈 명지대 교수 진단과 예상도 비슷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집단 지도 체제를 선택해서 나눠먹기식으로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안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느니 이 밖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을 잡고 있다가 이 당이 어려워졌을 때 와야 자신이 더 일하기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이 교수의 예상대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유승민 그리고 이 마포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 김무성 전 의원이 이 집단 지도 체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주호영 대표 직무 대행도 이 단일 지도 체제로 갈지 아니면은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갈지 이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제3지대에서 어떤 역할,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제시한 건 없습니다만 추측해 볼 만한 지점은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이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을 언급해 왔는데요. 4년 전에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에 져서 이 혁명을 정독했다고 밝혔고 지난해도 이 책을 여전히 읽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마크롱이 누구고 마크롱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크롱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2017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장관으로 일하다가 이 집권당과 결별하고 스스로 당을 만들고 사회당, 공화당 이 두 주류 정당을 모두 제치고 대통령이 된 건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한국의 마크롱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마크롱의 등장으로 이 두 거대 양당이 망가졌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마크롱 대통령처럼 사회당, 공화당 양 거대 정당을 제친 그런 역할을 롤 모델로 삼아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과연 제3지대에 남을 것이냐, 거기서 역할을 다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이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이 보수 대 진보 좀 명확하게, 좀 비교적 명확하게 좀 갈려 있는 편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굳이 이 모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을 거다. 지금은 제3지대에서 힘을 키우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거다. 이런 좀 신중론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과 합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 합류할 거냐, 국민의힘을 흡수할 거냐, 국민의힘과 합당할 거냐, 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할 것인지, 또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친문 강경파가 문제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민주당. 선거가 끝난 뒤부터 당 안팎에서는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이른바 친문 강경파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해온 모습이 요 아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지지층을 스스로 오그라뜨리는 모습을 보여온 거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그 요구에 다녀가지고는 희망이 없는 거죠.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자기 검열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기껏해야 몇천 명일 겁니다. 뭐 수없이 막 문자를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오더라도 우리 뭐 상관없이 쫄지 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원래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치르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참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하나의 패배 원인으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모두 받아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물러난 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얼마 안 되는 열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뛰어넘지 않으면 정치 영역이 좁아진다면서 문자 폭탄이 오더라도 쫄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노 의원은 비대위조차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뽑는다면 쇄신의 진정성이 생길 수 있겠냐면서 친문계로 거론되는 도종환 비대위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홍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의 병증은 매우 악화됐다면서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 안팎의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후유증을 극복해 나갈지 민주당 비대위와 차기 지도부의 쇄신 노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포스트 김종인은 누굽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속대로 당을 떠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 전략을 진두지휘하게 될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차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벌써부터 자천타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 관해서도 뭐 물어오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는 것이 가장 급습니다. 그게 정해지고 나면 저는 그 전당대회에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뒤의 문제인데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시장 경제가 또 흔들리는 것, 이것만은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정당이 필요하고 제가 감히 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정식 출사표를 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뭘 해야 될지 그런 숙제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의견도 있고 제가 감히 그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먼저 당대표의 경우엔 앞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정진석, 서병수,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의원 등이 주자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김무성, 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권성동, 유이동, 김태흠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선거 일정은 현재 유동적입니다.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 30일까지인 주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가 먼저 치러질 수도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가 추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도체제 방식에 대한 의견들도 다르고 재보선 전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부터 풀어야 할 상황이어서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는 넘어야 할 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4.7 재보선이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이제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이제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먼저 그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상들을 다 했던 결과입니까? 먼저 그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22% 정도의 차이를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최종 뭐 그 마지막으로 그 공표 기간이 끝난 다음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 내부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그 이후에 약간 변화를 바탕으로.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그럼 공개하면 좀 곤란합니다. 지금도 할 수 없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22%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막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그 정도로까지 예측치를 잡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격차가 적게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나왔었군요. 예, 22%가 아까 저희가 예측했던 마지막 이제 그 숫자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권 말기에 치러진 선거이다 보니까 저희는 예전에 2006년에 강금실 전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벌였던 선거 정도의 결과와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저는 사실 뭐 진다라는 생각보다는 과연 어떤 구성의 득표가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 강남과 뭐 강북 지역의 득표율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저희 후보가 골고루 득표를 했고 전 지역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다소 저희 지지세가 낮게 나왔던 20대 특히 남성에서 매우 강한 지지세가 나와가지고 72.5%라는 20대 남성 지지율이 이제 출구조사에서 잡혔거든요. 이게 벌써부터 당의 파란을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방금 전에 당 지도부랑 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높은 젊은 지지율을 받아들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선거 다음 날부터 어제부터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 네. 저희도 사실 내부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한 자릿수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커서 사실은 좀 무거웠습니다. 그 자리 자체는. 그래서 이걸 받아 안고 이제 어제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논의를 해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야기된 것처럼 지도부 총사퇴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그것의 문제였을까 이런 걸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당 모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승인과 패인을 분석하고 있을 텐데요.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대별 조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정책이나 LH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은 저희 분석은 누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누적된 모순들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그 안에는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도 있겠고 조국 사태도 있겠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국회 운영하면서 180석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고압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시고 그런 어떤 반성의 의미를 밝히셨는데 사실 구체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아까 제가 열거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속 시원히 반성한다 그러면은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이겠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다 이런 시대착오적 상황착오적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반성은 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 네, 패인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도 일단 주목할 점은 연령이나 아니면 지역 전체적으로 그 지지가 이탈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준석 전 최고께서 이야기하신 거와 저희 비슷하게 이건 그냥 단순히 최근 뭐 한 3, 4개월 아니면 1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정부가 운영되었던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면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되게 공감대가 넓은 그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부 운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 적이 있고 그 적을 이기는 것만이 지상 첫 번째 문제라고 계속 다뤄왔던 것 같아요. 그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그랬고 아니면 위성정당을 만들 때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 재보선 선거에 그러니까 후보를 내는 것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기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러 우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이 기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풀어야 될 과제로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당시 오세훈 후보가 20대 남성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0대 여성은요.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이런 결과를 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20대 남성 여성 전부 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고요.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해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번에 돋보인 것은 저희 당이 남성표를 많이 가져갔다도 있겠지만은 20대 여성표가 출구에서 기준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닌 표가 15% 잡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소위 이제 군소 후보군 중에서 여성주의를 내세우면서 나오신 후보분들이 3-4분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그 표가 이관된 것이 아니냐. 결국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어쨌든 그 여성주의 운동 중에 상당히 강한 호감을 보이면서 당 활동을 해왔는데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 건에 있어가지고는 모순점들이 너무 노출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피해자 지상주의를 펼쳐왔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에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뭐뭐 해야 된다. 이게 피해자 지상주의거든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있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받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윤미향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죠. 그 다음에 또 그 박원순 시장의 선추문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논쟁에 휘말려 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언행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순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이번에 여성표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성표들은 그 군소정당 후보들한테 많이 간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출구조사 자료를 놓고 여성과 남성이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 30대가 이탈을 크게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의 이탈이 좀 더 적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이유가 뭐냐에 있어서 저는 그래도 이제 보육이랑 돌봄의 이슈에 있어서는 좀 진정성 있게 설득이 됐던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이탈이 좀 적었다. 그러면서 그 차이가 드러났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도 근데 그 이탈이 그러니까 20대 남성,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20% 넘게 이탈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20%보다 조금 더 적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은 이탈이 훨씬 더 적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말하는 이탈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탈한 것이 적었다는 건데 그것은 20대 여성들이 보기에 젊은 이번에 여성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세웠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영향력을 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분들의 공약을 이제 뭐 다른 경로로 접할 길은 없고 현수막으로만 보통 접했는데 다소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상 생리대, 피임약 제공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슈에 반응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그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좀 분석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탈표가 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회색으로 갔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사실 좀 당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표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여성표에서만 그런 현상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공약이 실제로 먹힌 것인지 아니면 아까 권 대변인 말한 것처럼 저희 당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굉장히 성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2030 또 말씀하신 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2030 표심은 민주당에 대한 이제 분노 투표이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 투표가 아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그랬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낮은 투표율로 결과 나왔겠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은데 오세훈도 안 좋다 그러면은 보통은 투표율이 낮은 형태로 반영됩니다. 그게. 근데 이번에는 보궐선거임을 감안하더라도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고 나는 민주당이 싫고 거기다 오세훈을 찍을 수 있다. 다 결합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 항상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해 오면서 도저히 저기 못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이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왜냐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 당에서도 과거에 어쨌든 태극기 부대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주자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단일화 대상인 안철수 후보만 하더라도 중도에 상당한 소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고 선거 캠프에 전면에 섰던 사람들도 과거에 좀 그런 강경보수적 논쟁에서 자유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봅니다. 현재 그 정권에 대한 뭐 심판과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 투표도 그렇죠. 상당히 있었다. 뭐 그렇게 분석이고요. 민주당 입장은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되게 이 선거 전체는 마치 서울시 선거가 아닌 것 마냥 그간 정부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리로 치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무언가를 비전을 보여줬다기보다 제가 기억나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서둘러서 하겠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생활세계에서 떠들어질 만한 것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건 뭐 박영선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였으나 그렇게 치면 이것은
그 예를 들면 이 두 후보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지난 4년간에 대한 평가가 압도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향후에 어떤 지지 정당이 이걸로 고착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민주당은 지도부 전원 사퇴 후에 비대위 체제로 돌입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당 재정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재보선 이후의 첫 지도부 일성으로 민주당은 반성을,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 나온 지도부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듣고 쇄신하기 위해 비대위를 신속하게 꾸렸습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선거 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하지 못한 일은 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이 조금 드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충실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압승으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관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그 부분들은 카운터파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 쪽의 의중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과는 뭐 모종의 채널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굴러가는 것이고 오늘도 제가 직전에 주호영 대표와 뭐 면담을 하고 왔는데 지금 지도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번에 주요 지지층을 편입된 20대, 30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근데 어쨌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이 필요한 상태라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합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선을 진두지휘할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지도 관심사인데요. 5선의 정진석 그리고 4선의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다 언급되신 분들 전부 다 충분히 당대표로 하실 만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원래 대통령 후보가 나중에 선출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당무와 대권을 총괄해가지고 이제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권한을 행사할 당대표, 즉 경선을 얼마나 공정하게 관리할 당대표인지가 중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마 당심과 민심이 그 적절한 당대표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단일성 지도 체제 이게 그 비정치권인 분들한테는 약간 그 용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느냐 아니면 대표 선거만 하고 1등이 대표하고 2등부터 딱 최고위원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출마자 몇 명과 뽑히는 그 몇 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가벼운 논쟁 정도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뭐 민주당과 대비되게 선거에 지금 이긴 상황이고 크게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유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 더한 대신에 이제는 좀 자신감이 붙은 상태다. 그래서 아마 대권을 향해 가지고 꼭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제 이제 곧바로 지도부 총사퇴를 했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을 했는데 도종환 이제 위원장이 끌고 가게 됐는데 16일에 새 원내 대표를 뽑고 다음 달 2일에 이제 차기 지도부를 이제 선출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남짓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비대위 체제 전환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친문계 비대위로 제대로 이 개혁 쇄신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사실은 이제 선거조차도 아예 안 하고 전체를 비대위로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당심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랑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전체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이제 최고위원까지 이제 뽑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 사이에 어쨌건 김태년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짧긴 하지만 도정환 의원께서 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여튼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 평가를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난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다음 길을 열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누가 좀 중개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쇄신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비대위원장 그러면은 되게 이런 정도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파격적인 인물이 들어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누가 물어보길래 민주당 비대위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위치에 있다면은 물론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셨지만 문희상 의장 같은 분이나 아니면은 유인태 수석 같은 분들 아까 자료화면 나왔지만은 이런 분들이라면은 중도층을 넘어서 보수층에서까지 상당한 호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보일 수 있다 이랬는데 방금 전에 바로 이제 그 노웅래 의원 비판하신 거 저희가 자료 화면 본 것처럼 도종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대위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도부와 뭔가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차별성 또는 개파적 안배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효과는 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권지웅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그 차기 지도부에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3분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원 이렇게 3분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받아 안고 당대표가 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일 것 같고 사실은 대선 국면을 앞두고 그 경선을 잘 치를 수 있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빠져 있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선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2위로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유독 윤 전 총장만 하락한 걸 보면은 이게 거품이 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 이후에 대권 주자 구도에 변화가 생길까요? 전 기본적으로 이제 제3지대론이라는 것을 펼치시는 분들의 논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재창출 힘드니까 내가 밖에 있어 이렇게 주도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많이 했던 또는 뭐 정몽준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할 때 많이 했던 주장인데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결과로 그게 아니다를 입증했다 봅니다. 결국에는 당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과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을 앞세웠던 국민의힘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주도했던 선거 국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중도층도 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이상 저는 그런 제3지대 논리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파이가 커질수록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 총장의 입지도 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좀 하락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판단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이번에 그 지지도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잠깐 또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제 사실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뭐 사전투표하러 갈 때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했지만은 과거에 매일 뉴스 1면을 찍던 그리고 뉴스 첫 화면을 찍던 그런 상황 추윤 갈등 속에서의 모습에 비해 가지고 노출도가 많이 잦아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와 다투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야권에게 대안주자로 인식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국면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는 입장보다도 과거에 오히려 검사로서의 이미지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 좀 속도감 있게 만약 정치에 참여할 거면은 검찰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구도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 구도에 뭔가 영향을 주거나 이러기는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어쨌건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안전망과 일자리 그리고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비전을 드러내고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구도가 어떻게 되든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이제 메시지를 밝히면서 개각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쇄신과 함께 내각 총사퇴를 이제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재보선 결과에 대한 책임, 국정쇄신에 대한 폭, 인적 쇄신 어느 정도 이제 범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우선 총리께서 이제 뭐 한 달 내로 이제 자리를 비우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총리부터 이제 희망을 주는 인물이어야 된다. 보통 보면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인 총리를 지금까지 기용하셨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던 중진급
정치인들을 이제 총리로 불러 쓰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꼭 정치인만 총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권에서 보통 한두 번씩은 사회 명망가나 아니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총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 후반부 들어가지고 공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의의 문제 또는 부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전을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은 적어도 공직사회에 어쨌든 기강을 잡을 수 있고 부패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인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결에 맞춰서 장관 인선 같은 걸 하면 될 것이고요. 개각의 폭은 커야 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격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주택 문제에서 실망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 문제에서 실망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교육 정책도 얘기 나오는 건 있는데 그러려면 개각의 폭이 상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개 부처 뭐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폭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서고 나서 소위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을 다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일정 정도 바닥났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새롭게 채울 누군가를 사실은 키워내고 그리고 그걸로 실험할 수 있는 어쨌건 1년을 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개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제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시기긴 하죠. 왜냐하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네.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팀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레임덕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군요. 개각 폭이 이제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 두 분 다 이제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뉴스엔 청년 맞수 오늘은 4.7 재보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2030의 표심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나선 여야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영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3주 연속으로 주말에 비가 왔었죠.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깨끗하게 했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